1786년 겨울입니다. 한양 남대문 밖이었어요. 추운 날씨였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죠.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었어요.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장이었어요. 집행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죠. 형장 한가운데 노인이 묶여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일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요? 집행관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번쩍였어요. 내려쳤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팔 하나가 잘려나갔어요. 피가 튀었습니다. 백성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시 칼이 올라갔어요. 또 내려쳤습니다. 다리가 잘렸습니다. 능지처참이었어요. 조선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사지를 하나씩 자르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저 노인은 누구일까요? 무슨 짓을 했기에 저런 형벌을 받는 걸까요? 백성 하나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요? 옆 사람이 대답했어요. 구선복이라 하오. 구선복이요?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훈련대장 구선복 말이요? 맞소, 바로 그 사람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구선복은 무종이라 불렸던 사람이었어요. 무인들의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조와 정조 두 임금을 섬겼죠. 10년 넘게 훈련대장을 지냈습니다. 조선 군사권의 핵심이었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9살의 노인이었습니다. 24년 전 1762년 윤5월입니다. 뒤주 앞에서 구선복이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날의 일이 24년 후 그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과연 이 남자는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이 그를 파멸로 몰아갔을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처형대로 떨어진 한 남자의 비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718년 가을입니다. 경기도의 한 양반가였어요. 능성 구씨 집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밤이었습니다. 달이 밝았죠? 산파가 아이를 받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어요. 울음소리가 컸습니다. 힘찬 울음이었죠. 아버지 구성필이 기뻐했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구선복입니다. 복을 먼저 이루라는 뜻이었죠. 구성필은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무신이었습니다. 대대로 무관 집안이었어요. 능성 구씨는 조선 최고의 무반 가문이었습니다. 오대조 국행을 아십니까? 인조 반정의 1등 공신이었어요. 그날 국행은 칼을 들고 광해군을 몰아냈습니다. 공을 세웠죠. 인조는 국행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능성 부원군에 봉했어요. 그 후로 능성 구씨는 조선 권력의 핵심이 됐습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조선 건국부터 영조 때까지 무과 급제자가 몇 명일까요? 363명입니다. 한 집안에서요. 상상이 되십니까? 왕실과 혼인을 거듭했습니다. 군과 정의 핵심 자리를 모두 차지했어요. 조정에서 능성 구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선복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그를 빨리 익혔어요. 무예도 뛰어났습니다. 칼을 잘 휘둘렀죠. 말타기도 능숙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기뻐했어요. 역시 우리 집안의 피다.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선복은 자랐습니다. 청년이 됐어요. 준수한 외모였습니다. 키도 컸죠. 당당한 체격이었습니다. 무인의 풍모가 있었어요. 1738년입니다. 구선복이 21세가 됐어요.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생원시였어요. 합격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이었죠.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역시 우리 선복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구선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문과 시험을 봤어요.
또 합격했습니다. 무인 집안 자재가 문과에 급제한 것입니다. 문무를 겸비했다는 뜻이었어요. 드문 일이었습니다. 조정이 주목했어요. 능성 구씨 집안의 구선복 앞날이 창창하다고들 말했습니다. 구선복의 앞길은 정말 탄탄해 보였어요. 관직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1748년 구선복이 30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황해도 수군절도사에 임명됐어요. 절도사입니다. 한 도의 군사를 총괄하는 자리였죠. 30살에 절도사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집안 배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능력도 있었어요. 구선복은 일을 잘했습니다. 군사들을 잘 다스렸어요. 훈련을 엄격하게 시켰습니다. 기강을 바로잡았죠. 백성들의 민원도 잘 처리했습니다. 평판이 좋았어요. 1750년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옮겼습니다. 더 중요한 자리였어요. 육군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도 구선복은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승승장구였습니다. 능성 구씨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구선복은 장차 큰 대장이 될 것이다. 훈련대장도 꿈이 아니다라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1757년 구선복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총융사에 임명된 것입니다. 총융사요? 조선 5군영 중 하나인 총융청의 수장이었습니다. 군영대장에 오른 것이었어요. 39살의 나이였습니다. 젊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구선복의 능력을 믿었어요. 구선복은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총융청을 잘 이끌었어요. 군사들을 엄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무기를 정비했죠.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1765년입니다. 구선복의 나이 48세였어요. 마침내 훈련대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선 최고의 군권이었습니다. 훈련대장이요. 조선 5군영 중 으뜸인 훈련도감의 수장이었습니다. 한양의 수비를 책임지는 핵심 군사력이었죠. 왕을 직접 호위하는 부대였습니다. 그 자리에 구선복이 오른 것입니다. 영조는 구선복을 신임했어요. 무인들은 구선복을 존경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구선복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무종입니다. 무인의 왕이라는 뜻이었어요. 무인들 위에 무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구선복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장이 된 것이죠.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도 영화로웠어요. 능성 구씨 일가는 조정 곳곳에서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구선복은 만족했습니다. 집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선복은 몰랐습니다. 권력이 높아질수록 추락도 가까워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그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762년 바로 그 해였습니다. 1762년 윤5월입니다. 더웠어요. 한여름 같은 날씨였습니다. 창덕궁 안이 술렁이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갈등이 폭발한 것입니다. 영조는 분노했어요. 아들 사도세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세자는 영조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학문도 게을리했죠. 대신 무예를 즐겼습니다. 사냥을 좋아했어요. 옷에 집착했습니다. 영조는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윤5월 어느 날이었어요. 영조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라고요.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뒤주예요? 쌀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사람을 가둔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명령은 확고했어요. 당장 뒤주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뒤주가 왔습니다. 휘령전 앞마당이었어요. 사도세자가 끌려왔습니다. 30살의 장년이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십시오라고 빌었습니다. 영조는 고개를 돌렸어요. 뒤주 속으로 밀어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혔습니다. 뚜껑이 닫혔어요.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구선복을 불렀습니다. 구선복은 그때 선정관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무신이었습니다. 영조가 말했습니다. 이 뒤주를 지켜라.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요. 구선복이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군사 100명이 배치됐어요. 뒤주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구선복이 총지휘를 맡았죠. 더운 날씨였습니다. 뒤주 속은 얼마나 더웠을까요? 사도세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구선복은 듣지 않았어요. 왕명이었습니다.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째, 나흘째가 지났습니다. 신음소리가 약해졌어요. 5일째, 6일째가 됐습니다. 이제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어린 새손이 뒤주 앞에 왔습니다. 11살 소년이었어요. 이름은 산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죠. 새손이 영조 앞에 엎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며 빌었어요.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이미 늦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손은 뒤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새손이 울었습니다. 그때 새손의 눈에 구선복이 보였습니다. 뒤주를 지키고 서 있는 구선복이요.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구선복이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구선복이 뒤주 옆에서 군사들과 함께 술과 떡을 먹으며 세자를 조롱했다고요. 목마르시겠소? 술을 드릴까요? 배고프시겠소? 떡을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며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야사일 뿐이에요.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11살 새손의 눈에 구선복의 모습이 깊이 박혔다는 것이죠.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두고 그 앞을 지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신의 모습이요.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도세자가 죽은 것입니다. 영조가 명령했습니다. 뒤주를 열어라. 뚜껑이 열렸어요. 사도세자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새손이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어요. 구선복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손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뒤주 속에서 죽어간 아버지요. 그 앞을 지키고 있던 구선복의 모습이요. 어린 새손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징후였을까요? 원한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의 기억이 24년 후 구선복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새손은 자랐습니다. 청년이 됐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어요. 뒤주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구선복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새손은 이를 갈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라고 다짐했어요. 1776년 3월입니다. 영조가 승하했어요. 83세의 나이였습니다. 52년간 조선을 통치한 장수왕의 죽음이었죠.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24세의 새손산이 왕위에 올랐어요. 정조였습니다. 조정은 긴장했습니다. 새 임금이 아버지의 원수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두가 지켜보았어요. 정조는 직위교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역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조는 곧바로 움직였어요. 홍인환을 불렀습니다. 홍인환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핵심 인물이었죠. 국문이 시작됐습니다. 홍인환은 결국 사사됐어요. 정우겸도 유배됐습니다. 사도세자
죽음에 관여한 이들이 하나씩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구선복은 건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조정 대신들도 의아해했습니다. 구선복도 뒤주를 지킨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구선복을 그대로 훈련대장 자리에 두었습니다. 사실 정조에게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구선복을 처벌할 명분이 약했어요. 구선복은 영조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도세자를 해친 것도 아니었죠. 무엇보다 구선복은 막강한 병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훈련대장이었어요. 한양의 군사를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구선복을 함부로 건드리면 무인들이 반발할 수 있었어요. 정조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왕권이 아직 견고하지 않다. 참아야 한다고요. 구선복은 안도했습니다.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새 왕이 자신을 용서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정조는 용서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정조 원년 구선복은 병조판서에 임명됐습니다. 형조판서도 겸임했어요.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정조는 구선복을 경연에 참석하게 했어요. 경연이요? 임금과 신하가 마주 앉아 학문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열렸어요. 구선복은 매번 참석했습니다. 정조와 마주 앉았죠. 하지만 그 자리는 정조에게 지옥이었습니다. 훗날 정조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매번 경연에 오를 적마다 심장과 뼈가 모두 떨렸다고요. 어찌 차마 하루라도 그 얼굴을 대하고 싶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현장을 지켰던 남자와 매일 마주해야 하는 심정을요. 정조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죠. 구선복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문을 논했어요. 정치를 토론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구선복은 몰랐습니다. 정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요. 정조는 그 고통을 혼자 삼켰습니다. 참고 또 참았어요. 밤이면 혼자 울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뒤주 속에서 죽어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구선복의 얼굴이 보였죠. 정조는 이를 갈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리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조급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어요. 구선복을 처벌할 확실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정조는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구선복이 병군을 손에 쥐고 그 무리가 많아서 갑자기 처치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고 말입니다. 구선복이 스스로 실수하기를,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 주기를 기다렸다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3년, 4년이 흘렀습니다. 정조는 계속 참았습니다. 경연에서 구선복과 마주 앉았어요.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죠. 구선복은 여전히 무종으로 불렸습니다. 무인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정조는 24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참고 또 참고 구선복이 스스로 넘어질 명분을 만들 때까지요. 그리고 그 명분은 곧 찾아오게 됩니다. 정조 초기 또 다른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홍국영이었어요. 정조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세손 시절부터 정조를 보좌했던 인물이었죠. 정조가 즉위하자 홍국영의 권력도 커졌습니다. 1777년 홍국영은 훈련대장이 됐어요. 구선복과 교대로 병권을 나눠 잡았습니다. 한 달은 구선복이, 한 달은 홍국영이 훈련대장을 맡았죠. 구선복은 홍국영과 손을 잡았습니다. 새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홍국영도 구선복의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둘은 협력했죠. 하지만 홍국영의 권력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1778년 홍국영의 누이가 궁에 들어왔어요.
원빈 홍씨였습니다. 정조의 후궁이 된 것이죠. 홍국영은 외척이 됐습니다. 권력은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1779년 원빈 홍씨가 갑자기 죽습니다. 자식도 없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23세의 젊은 나이였어요. 홍국영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계획을 세웠어요. 정조의 이복 동생 은원군이 있었습니다. 은원군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이담이었습니다. 홍국영은 이담을 원빈 홍씨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왕후나 후궁이 죽으면 양자를 들릴 수 있었어요. 이담은 완풍군에 봉해졌습니다. 11살 소년이었죠. 홍국영은 완풍군을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가동궁이라고 불렀어요. 임시세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가동궁이요? 세자도 아닌데 가동궁이라니요? 정조는 아직 28세의 건강한 왕이었습니다. 언제든 자식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홍국영은 마치 정조가 자식을 절대 못 볼 것처럼 완풍군을 후계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발했어요. 이것은 월권이다, 불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조도 불쾌했습니다. 홍국영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1780년 정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홍국영을 권력에서 쫓아냈어요. 파직시켰습니다. 유배 보냈죠. 홍국영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완풍군은 상계군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도 다시 이담으로 고쳤습니다. 가동궁이라는 호칭도 없어졌죠. 하지만 상계군의 존재는 정치적 뇌관으로 남았습니다. 한때 홍국영이 후계자로 만들려 했던 소년이에요.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만약 정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음 왕위 후보는 누구일까요? 많은 이들이 상계군을 떠올렸습니다. 상계군 본인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홍국영이 실각한 후 구선복은 다시 홀로 훈련대장이 됐습니다. 7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어요. 조정의 권력은 여전했습니다. 무종으로서의 위상도 흔들리지 않았죠. 구선복은 안심했습니다. 홍국영도 사라졌고 자신은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정조도 이제는 자신을 용서한 것 같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정조는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구선복을 대우했습니다. 칭찬했죠. 포상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어요. 구선복이 병권을 쥐고 있고 그 무리가 많아서 갑자기 처치할 수 없다고 정조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명분을 기다렸습니다. 구선복을 처벌할 확실한 명분을요. 그리고 1782년 정조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후궁 의빈성 씨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무뇨세자였어요. 정조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조선의 미래였죠. 정조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3살도 안 된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세자였죠. 정조는 무뇨세자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매일 보고 싶어 했어요. 안고 놀아줬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였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786년 5월 갑자기 무뇨세자가 병에 걸렸어요. 홍역이었습니다. 열이 높았습니다. 의원들이 치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며칠 후 무뇨세자가 죽었습니다. 겨우 5살이었어요. 정조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넉 달 후인 9월 더 큰 비극이 찾아왔어요. 의빈성 씨마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만삭의 몸이었어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었습니다. 정조는 절망했습니다. 아들도 잃고 사랑하는 후궁도 잃었어요. 뱃속의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연이은 불행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독살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세자와 후궁을 독살했다는 소문이었어요. 과연 누가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1786년 9월입니다. 의빈성 씨가 죽은 직후였어요. 궁궐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움직인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였어요. 영조가 죽었을 때 겨우 31살이었습니다. 아직 젊었죠. 정순왕후는 정조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후 오빠 김귀주가 처벌받아 유배 중 죽었어요. 정순왕후는 정조를 원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 사건이 기회가 됐습니다. 정순왕후는 언문교지를 내렸어요. 언문교지요? 한글로 쓴 교지였습니다. 보통 한문으로 쓰는데 한글로 썼다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널리 알리겠다는 의도였죠. 교지의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뇨세자와 의빈 성씨의 죽음이 의심스럽다고 한 것입니다. 범인을 찾을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식음이요?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식 투쟁에 들어간 것이죠. 왕실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대왕 대비가 굶는다고요? 정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정순왕후는 단호했습니다. 세자와 후궁의 죽음이 이상하다. 누군가 독살한 것이 분명하다. 범인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조는 난감했어요. 독살이라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의심스럽다고만 말했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정말 독살입니까?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무뇨세자가 죽으면 다음 후계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상계군 이담입니다. 한때 홍국영이 후계자로 만들려 했던 소년이요. 정조의 이복 동생 은원군의 아들이었죠. 만약 정조에게 다른 아들이 없다면 다음 왕위는 상계군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계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세력이 무뇨세자를 독살한 것일까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상계군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무서웠죠. 상계군은 18살 소년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1786년 11월 상계군이 혼례를 올렸습니다. 기쁜 날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상계군은 불안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상계군이 갑자기 독을 마셨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18살 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왜였을까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영모에 연루될까봐 무서웠어요. 살아있으면 계속 이런 소문에 시달릴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른 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원군이 아들을 독살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까? 아들이 영모에 연루될까봐 두려워서였다는 것이죠. 차라리 아들을 죽여서 집안을 보호하려 했다는 설이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계군이 죽었다는 사실만 남았어요. 그런데 상계군의 외조부 송규가 정조에게 고변했습니다. 송규는 상계군의 어머니, 즉 은원군의 부인의 아버지였어요. 송규가 정조에게 말했습니다. 상계군이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고요. 김정승이 살면 나도 살고 김정승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승은 누구일까요? 김상철이었습니다. 소론의 거두였어요. 한때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상철과 상계군이 무슨 관계입니까? 송규는 계속 말했습니다. 김상철이 상계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몄다고요. 정조를 죽이고 상계군을 왕위에 앉히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상철의 사돈이 바로 구선복이라고 말했어요. 정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구선복이요? 김상철의 사돈이라고요? 그렇다면 구선복도 이 음모에 연루된 것입니까? 정조는 즉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드디어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24년 동안 기다렸던 명분이요. 구선복을 처벌할 확실한 이유가 생긴 것이죠. 정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상철 주변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고문이 가해졌죠.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철이 정말로 역무를 꾸몄다는 진술이었어요. 정조를 죽이고 상계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선복 집안도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정조는 만족했어요. 드디어 구선복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24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786년 11월입니다. 국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먼저 구선복의 조카 구명이 잡혀왔습니다. 구명은 통제사를 지낸 인물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칭송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역모 혐의를 받고 있었죠. 의금부에서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구명은 처음에 부인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다. 나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곤장을 맞았어요. 발바닥이 찢어졌습니다. 손가락이 꺾였죠.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구명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고문은 계속됐어요. 결국 구명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홍봉안과 문양해 역모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때 우리 집안이 관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조를 죽이고 상계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것이죠. 의금부 관리들이 더 추궁했습니다. 구선복도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구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부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죠. 이 진술이 정조에게 보고됐습니다. 정조는 즉시 구선복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어요. 군사들이 구선복의 집으로 갔습니다. 구선복은 집에 있었어요. 69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구선복을 체포한다고 말했어요. 구선복은 놀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나를 잡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역모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입니다. 구선복은 믿을 수 없었어요. 역모라니 내가 무슨 역모를 꾸몄습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구선복은 의금부로 끌려갔어요.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정조가 직접 지켜봤어요. 24년 만이었습니다. 구선복과 제대로 대면하는 것이요. 구선복은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를 모함하는 음모다라고 말했어요. 정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말했어요. 조카 구명이 이미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구선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명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정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문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죠. 구선복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69살의 노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곤장을 맞았습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손톱이 빠졌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죠. 구선복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나는 무죄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했죠. 정조는 화가 났습니다. 더 강하게 고문하라고 명령했어요. 고문이 계속됐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구선복은 점점 약해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한다. 내가 역모에 관여했다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정조는 만족했어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명분이 완벽해졌죠. 정조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적 구선복으로 말하면 홍인함보다 더 심하여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그 살점을 씹어먹는다 해도 오히려 허망한 말에 속한다고요. 허망한 말이요. 더 할 말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조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24년 동안 참았던 징후가 폭발한 것이죠. 정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4년간 괴로움을 참고 있다가 끝내 사단으로 인하여 법을 적용한다고요. 4년이요? 무뇨세자가 죽은 1786년부터 지금까지가 4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4년이었죠. 1762년 이모화변부터 지금까지요. 정조는 24년 동안 참았습니다. 24년 동안 기다렸어요. 24년 동안 구선복의 얼굴을 보며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았죠. 명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정조는 선고했습니다. 구선복에게 능지처참을 명한다고요. 조선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사지를 하나씩 자르는 형벌이죠. 구선복은 절망했습니다. 능지처참이요? 이렇게 죽는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무종이라 불렸던 자신이, 조선 최고의 무장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고요? 구선복은 후회했을까요? 1762년 그날 뒤주 앞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억울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구선복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것만 확실했습니다. 형 집행일이 정해졌어요. 1786년 12월 9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구선복은 옥중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평생을 돌아봤을까요? 아니면 그저 두려웠을까요? 능지처참이라는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선복은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1786년 12월 9일입니다. 아침이었어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남대문 밖 박자거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능지처참이 집행됩니다. 역적 구선복이 처형당하는 날이었어요. 백성들은 떨리는 눈으로 형장을 바라봤습니다. 형장이 준비됐어요. 집행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죠.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햇빛에 번쩍였어요. 수레가 왔습니다. 그 위에 구선복이 묶여 있었어요. 69살의 노인이었습니다. 백발이었죠. 수염도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구선복은 형장 한가운데로 끌려갔습니다. 기둥에 묶였어요. 팔 다리를 펼친 자세였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죠. 집행관이 다가왔습니다. 칼을 들어 올렸어요. 구선복이 눈을 감았습니다. 집행관이 칼을 내리쳤습니다. 오른팔이 잘려나갔어요. 비명이 터졌습니다. 피가 솟구쳤습니다. 백성들이 숨을 죽였어요. 구선복은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묶여있어 움직일 수 없었죠. 잠시 후 집행관이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왼팔을 향했어요. 내려쳤습니다. 왼팔도 잘려나갔습니다. 또 비명이 터졌어요. 구선복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고통이 극심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행관은 계속했어요. 오른다리를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내려쳤어요. 다리가 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왼다리도 잘렸어요. 사지가 모두 잘려나간 것입니다. 구선복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무종이라 불리던 남자의 최후였어요. 조선 최고의 무장이었던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비명과 피비린내 속에 끝난 삶이었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죠. 구선복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어요. 역적이 처형됐다고 기뻐했습니다. 같은 날 조카 구명도 처형됐습니다. 삼군을 모아놓고 조리를 돌렸어요. 군사들 앞에서 죄상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렸습니다. 효수됐어요. 머리가 장대에 걸렸습니다. 양자 구의겸은 과천에서 참수됐습니다. 구선복의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사는 모두 몰수됐습니다. 집도 토지도 노비도 모두 빼앗겼죠. 가족들은 노비가 됐습니다. 능성 구시 일가의 몰락이었어요. 조선 건국부터 영조 때까지 무과 급제자 363명을 배출한 명문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왕실과 혼인을 거듭하며 권력의 핵심에 있던 집안이 역적의 집안이 됐습니다. 구선복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구선복의 후손들은 도망쳤습니다. 경상남도 기장군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성을 바꿨습니다. 능성 구시라는 것을 숨겼죠. 역적의 후손이라는 낙인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살았어요. 티내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능성 구시 일가는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통영 도산면에는 이상한 비석이 하나 남았습니다. 몰잡이였어요. 글자가 모두 지워진 비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구명의 선정비였어요. 1783년 구명이 통제사로 있을 때 백성들이 세워준 비석이었습니다. 구명은 선정을 베풀었어요. 백성들을 잘 돌봤습니다. 세금을 가볍게 했죠. 억울한 일을 바로잡아 줬습니다. 백성들이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비석을 세워 그의 공덕을 기렸습니다. 하지만 1786년 구명이 역모로 처형당하자 비석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비석의 글자를 모두 쪼아 지워버린 것입니다. 망치와 정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지웠어요. 이름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이름을요. 백성들은 그 비석을 귀신비라고 불렀습니다. 밤이면 구명의 귀신이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전설이 생겼어요. 정말 억울했을까요? 구명은 구선복은 정말로 무죄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역모를 꾸몄던 것일까요? 정조의 원한이 만들어낸 누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음모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승자의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죠. 다만 능지처참이라는 가혹한 형벌이 집행됐다는 사실만 확실합니다. 69살의 노인이 팔다리가 잘리는 고통 속에서 죽었다는 것만요. 그리고 명문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것만요. 2016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였어요. 한 야산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포클레인이 땅을 파고 있었어요. 그때 무언가 나왔습니다. 뼈였어요. 사람의 뼈였습니다.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법의학자들이 뼈를 감정했어요. 오래된 뼈였습니다. 200년도 더 된 것 같다고 말했죠. 더 자세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구선복의 다리뼈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능지처참을 당한 사람의 뼈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절단면이 칼로 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역사를 추적한 결과 수원 최씨 집안의 땅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원 최씨 집안이요? 그들이 왜 구선복의 뼈를 묻었을까요? 후손들에게 물었습니다. 후손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선조가 능지처참당한 구선복의 다리뼈를 몰래 수습했다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230년 동안 그 비밀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씨 집안은 구선복과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선복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처참한 죽음을 불쌍히 여겼던 것일까요? 역사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230년 동안 그 비밀을 지켜온 최씨 후손들의 마음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구선복의 뼈는 이렇게 세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230년 만에요. 한때 무종이라 불렸던 남자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정조는 구선복을 처형한 후 무엇을 느꼈을까요? 후련했을까요? 24년 동안 참았던 복수를 완성했으니 시원했을까요? 아니면 공허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복수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허무함이 들었을까요? 실록은 정조의 마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정조가 그 후 취한 행동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정조는 장용령을 강화했습니다. 장용령이요? 왕실 친위부대였습니다. 왕을 직접 호위하는 군대였죠. 정조는 장용령을 확대하고 강화했어요. 다시는 구선복 같은 신하가 병권으로 왕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왕권을 강화했어요. 신하들을 견제했습니다. 외척의 권력도 제한했죠. 이것이 정조가 구선복 사건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왕권이 강해야 한다. 신하가 너무 강해지면 안 된다. 병권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구선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종으로 불리며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남자도 결국 무너졌어요. 69살에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왕의 원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차갑게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정조는
24년을 기다렸어요. 24년 동안 구선복의 얼굴을 보며 고통받았습니다. 매번 경연에 올 적마다 심장과 뼈가 떨렸다고 고백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어요. 명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정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1762년 윤오월 뒤주 앞에서 구선복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야사는 그가 사도세자를 조롱했다고 하지만 실록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11살 세손의 눈에 그의 모습이 깊이 각인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24년 후 그 세손은 왕이 되어 구선복을 능지처참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요. 1786년 겨울 한양 남대문 밖에서 한 노인이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한때 조정을 좌우하던 권신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은 지워졌고 가문은 몰락했으며 후손들은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다만 230년 후 화성의 야산에서 그의 뼈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최씨 집안이 지켜준 덕분이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구선복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비였는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자비요?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비입니다. 구선복은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정조의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과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승자의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죠.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복수는 정말 평화를 가져오는가요? 원한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입니다. 구선복의 이야기는 단지 한 권신의 몰락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 거울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복수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말입니다. 이상으로 구선복의 이야기를 마칩니다.